소리 들리시죠?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숙제 내드린 것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로켓랩 USB 관련해서 이제 손익계산하고 현금흐름표 입력해 보시고, 성장주 관련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나 뭐 현금흐름표 추이 같은 거 이제 느껴보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로켓랩이 거의 한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최근까지 한 2주 만에 주가가 한 70%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내 주식 비교하면은 상당히 부러운 이제 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특히 현금으로 아직까지는 OCF가 마이너스 이번에 24년 3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OCF가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그게 이제 언제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기업 같아요. 보니까요. 기술력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과제로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뭐 OCF나 현금 흐름이나 매출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찾아보셨으면은 좋은 거고, 못하셨으면은 뭐 다음에 하시면 되시는 거고, 일단은 시도를 해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런 성장형 기업 같은 게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3분기 실적을 이렇게 쭉 봤는데 대략적으로 전체 기업들 이번 3분기는 특히나 이렇게 뭐 매출 성장이나 이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기업들이 다른 분기 직전에 최근 분기 대비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중간중간에 그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제까지 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주가가 뭐 상승하지 않는 건 아닌데 최근 몇 년 내 비교하면은 이번 분기 특히 크게 뭐 이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닿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보니까요. 아쉽게도. 오늘 그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뭐 소각 관련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이제 증시가 좀 올라오긴 올랐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증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뭐 공부하는 것들이나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흐트러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현금으로까지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캐펙스도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106페이지 이제 기업 분석의 전자공시 활용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전자공시 뭐 개념과 요소 이해하기 다 기본적인 내용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한번 해보시니까는 뭐 국내 기업 대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뭐 처음에 할 때 내용 다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고 숙독이 필요한 이제 목차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는. 음.
이것들도 지난번에 다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가격과 판매량 뭐 관련해서 이제 써놓은 건데, 변동비역, 기업 그런 것도 다 설명드렸었죠. 베스트 케이스는 뭐 가격 상승과 판매량 상승, P하고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케이스가 베스트 케이스고, P 상승과 Q 상승 중의 케이스 중에서는 Q 상승 케이스를 선호한다. 성장주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신다고 설명드렸었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원재료 관련해서도 원재료 쪽에서는 설명 안 드렸었죠. 이거는 일단은 그 LIG 넥선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다른 기업 선정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원재료하고 재료 제품 가격하고 이렇게 스프레드로 해서 마진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역 기업, 변동비역 기업 때 설명드렸었고, 변동기업 기업, 고정비용 기업 그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용들 뭐 매출원가, 판관비, 코스트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는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절반 지났으니까는 한번 했던 것들은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번 대신에 쭉 읽어보세요.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실 겸 매출 총이익률 뭐 그런 것들, 급여하고 강간상각비는 어디로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설명드렸죠. 종업원급여, 강간상각비는 매출원가, 판관비 모두 포함된다. 강간상각비도 판관비의 매출원가에 각각 반영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대선 중단금 설정 현황은 지난 회차에 설명드렸었죠. 매출채권 관련해서 이제 그 회전율과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 관련 사항에서 매출채권 회전율, 대선 충당금 설정 현황,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 그래서 그것 과제로도 내드렸었죠. 잔액 연령 현황 체크해서 6개월 이하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90% 이상 90%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60%, 70%더라도 이렇게 장기 추세가 잔액 연령 현황 90% 미만이 무상향하는 기업들을 찾아내자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오스테오닉 예시를 드리면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시고, 6개월 이하 매출채권 잔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기업은 주요 고객은 규모가 있는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회수가 어려운 비율 초과 매출채권 잔액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주요 고객은 소규모의 부실기업의 비중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지금요. 그래서 예시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이 3개월 이하이며 3개월 이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매출채권 잔액이 6개월 초과면은 회수가 어려운 불량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6개월 초과 1년에는 2.29%, 1년 치고는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에 대선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확인 가능했던 주요 고객의 규모를 재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처음에 이제 종목 피킹할 때 처음에 보실 게 매출액 증가 추세하고 이거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키포인트가. 그래서 이번에 과제로도 내드렸었고, 뭐 맞는 기업도 찾아보셨나요? 어떤 기업들이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기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업들 찾으시면은 주가들이 이렇게 상승을 안 하고 이제 바닥권에 깔려 있으면은 흥분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고하고 매출액 추이 체크하는 것들은 에라지 넥슨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정고하고 어디 볼까요? 에라지 넥슨 잠깐 볼까요?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 24년 3분기 시작 나왔는데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사업보고서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6월 6개월 이하 비율을 체크해 보면은 현재 이렇게 지금 추세가 나와 있고 차트로 보시면은 잔액 연령 현황이 이렇게 보시면은 80, 9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 우수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과거 이제 트랙 레코드 히스토리 구간 중에서 레벨 레인지 범위 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그렇게 우수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51%밖에 안 되니까는. 그리고 매출자금 회전율은 박스권을 그리면은 이렇게 하고 하단부 쪽에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리스크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선 충당 설정률은 제로 퍼센티지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크게 아주 우수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리스크는 아주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시면 되시죠? LIG 넥슨 보실 거예요. 해당 기업이 뭐 수주형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매출액 출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주잔고, 두 번째는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주잔고는 매출 및 수주사항에서 제일 하단부에 있고 수주사항에서 수주 잔액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183904. 그래서 이것들을 분기별로 다 이제 따다가 여기는 원래 100만원 단위인데 여기는 억원으로 인정해 놨습니다. 24년 2분기 잠깐만요. 요거는 24년 3분기네요. 183904. 수주잔고를 입력한 다음에 수주를 받았으면은 해당 분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18년 1분기 수주를 받았으면은 바로 이제 해당 분기에 매출액이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해당 그 계약 체결을 한 후에 관련된 원재료 구입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관련 인원 배치도 해야 되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도크 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해당 분기에 바로 매출액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이라고 써놨는데 보시면요. L은 이제 레깅이라고 합니다. 레깅. 지연이죠, 지연. 일정 기간 지연. 그래서 그의 약자고 L-1은 뭐냐면은 1개 분기, 1개 분기 레깅. L-2는 2개 분기 레깅.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수주잔고에서 수주잔고 L은 이게 이제 매출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L-1은 1개 분기 수주잔고를 1개 분기 레깅 시켰을 때 그때 매출액으로 연계되는지 아닌지를 코리레이션이겠습니다. 수식에 상관관계를 따지는 건데 CORRELATION이라고 상관관계
그래서 1개분기 때 매출액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2개분기 이연시켰을 때 상관관계 높은지, 3개분기 이연시킬 때 높은지, 이렇게 해서 수식을 이렇게 위에 수장구에서 2개분기, 3개분기 걸어주고, 이것들을 쭉 카피를 해서 이렇게 연기시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식을 이렇게 이퀄을 걸어놓고, 이걸 잡고 누른 다음에 쭉 그냥 클릭 드래그 시키면은 한 개분기씩 이연돼서 이렇게 카피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이퀄 잡아주고 그럼 2개분기씩 해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딱 체크하냐, 코리레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 상관관계라고 이렇게 백분율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24년 3분기까지 매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수식을 이제 걸어주는 거죠. 코리레이션에서 CORREL 가로치고 1개분기 레깅한 것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D10부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24년 AC까지. 지금 여기는 AB로 되어 있는데 AC까지 범위 내에 있는 것들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개분기 수주한 거 1개분기 레깅 시킨 것들하고 값들하고 똑같이 이제 매출액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을 뽑아놨잖아요. 매출액 1개분기 레깅 시켰을 때 18분의 2분기부터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아줘갖고 24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 나왔잖아요. 현재 지금 연기가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코리레이션을 걸어서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코리레이션 한번 체크해 볼까요? 3분기 매출액을 아직 입력 안 했으니까 매출액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740296 1개분기 랭이 시켰을 때 78.6% 나오고 2개분기 랭이 시켰을 때는 몇 프로 나온지 볼까요? 94.9% 떨어지네요. 이게 높을수록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3개분기 랭이 시켰을 때는 81.4% 가장 높네요. 4개분기 랭이 시킨 것들은 86.1%, 86점 가장 높네요. 4개분기가. 5개분기는 랭이 시켰을 때는 다시 이제 감소하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4개분기 랭이 시켰을 때 가장 매출액과 연계관계가 높다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은 차트를 이제 그리시는 거죠. 이제 86.4%니까는 매출액을 추론하는 거죠. 이제 4개분기 해당률의 범위를 잡아주고 4개분기면은 25년 1분기 3분기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오전에 범위를 잡아주시고 차트로 조합 차트를 그려보는 겁니다. 수정고 4개분기 레깅 시킨 차트고
이거를 매출액과 연계시키는 거죠, 이제. 이게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해 잘 안 되시면 그 문제에다가 클릭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수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주황색이 이제 매출액이고 이제 400 수주장고는 4개분기 랭킹 시켰을 때 차트가 정확하게 추세가 안 보이잖아요. 그 혼합 차트를 사용하시라고 보조축을 하나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고는 보조축 사용하면은 추세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장 높았으니 이거는 차트 제목은 매출 아까 몇 프로 나왔죠?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느려요? 먹히지 않지? 86.1%. 이게 아주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추세만 파악하는 거지.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추세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높은 상관관계에 모이는 수정거 레깅 4개분기 시켰을 때 매출액 추이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시겠죠. 이제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그 LIG 렉사 같은 경우에는 그 24년 4분기부터 25년 3분기까지 큐로 좀 지속적으로 좀 슬라이트하게 좀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거하고 이제 선수금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지표들이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수주정거보다는 선수금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수주정거는 이제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사의 사정에서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선수금은 일단은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그 관련된 계약 관련해서 일정 분의 현금을 받은 수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이 좀 더 이렇게 신뢰성이 높은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상관관계의 높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선수금 관련해서 뭐 계약 구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선수금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부채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근데 부채도 두 가지가 좀 있잖아요.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 1년 이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갚아야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LIG 렉슨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 어디서 뽑는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 있는데 유동부채 포함된다고 말씀했죠. 유동부채.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계약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부채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계약부채가 이제 선수금, 광의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계약부채. 그래서 3분기가 3465, 396이네요. 3465, 396. 그러면은 선수금, 엄청나게 들었네요. 보니까요. 3465, 3465 뭐였죠? 396. 그렇게 많이 들었어. 거의 24년 1분기 대비해서 더블로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리레이션을 거는 거죠. 이제 1기분기 했을 때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1기분기 됐을 때 81%. 근데 방산주나 아니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기분기 랭이 시켜갖고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는 드물죠. 워낙에 이제 그 제품군들이 이제 함정이나 아니면 선박이나 뭐 탱크 뭐 그런 것들 그러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때문에 보통 1기분기에서 나왔을 때 뭐 1기분기 래깅이 나왔을 때, 높이 나왔을 때 1기분기라고 하시면 안 되실 거고, 그래서 뭐 3기분기나 4기분기 이상,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죠. 뭐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이상 상관관계를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에너지 넥슨 같은 경우는 4기분기 1년 정도 걸렸을 때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계약적으로 1기분기, 4기분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주정거하고 선수금에서 다 이렇게 4기분기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수금 관련해서 이제 82.1%면은 수주정거보다는 아무래도 선수금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수금 갖고 일단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추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역대 최대 선수금을 찍어내보니까요. 왜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 추론을 하면은 아유 4기분기인데 5기분기로 대기시켰네. 잠깐만요. 여기 5기분기 랭이 시켰을 때가 가장 높은 거네요. 4기분기 아니라 82.1%. 25년 4분기 나오니까는. 그래서 이제 매출액 추론을 하면은 선수금 갖고 하면은 이제 매출액 추이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2.1%면은 꽤 높은 이제 상관관계잖아요. 매출액 추론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하시면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해당 관련 기업들의 계약 부채나 선수금 그리고 수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출액 추론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는 에러진 엑스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 부채가 이제 여기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부채라고 명기를 안 해놓고 보통 보시면은 기타 유동 부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수금이나 계약 부채가. 그래서 만약 명기가 안 돼 있으면 명확하게 어디서 보시면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컨트롤 F로 누르신 다음에 계약 부채를 검색어로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십니다. 계약 부채. 그러면 계약 부채가 이렇게 명기되어 있잖아요. 아니면은 계약 부채가 안 돼 있으면 선수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선수금이라고 명기된 기업들도 있어요. 선수금. 그래서 계약 부채하고 선수금은 거의 같은 개념의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액 추론하시면 되시고 두 개를 갖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매출액 추론을 하심에 있어서 수령 기업 근데 계약 부채와 선수금이 없는 기업들도 있고 있어도 매출액 대비 선수금 규모가 상당히 뭐 낮게 이게 잡힌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매출액 가령 뭐 매출액 100억 원인데 선수금은 2억이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으시고 적어도 뭐 선수금이 매출액의 뭐 최소 뭐 10% 이상, 20% 이상 정도 되면은 의미를 갖고 이제 엑셀화 시켜갖고 매출액 추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삼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이제 선수금이나 계약 부채나 아니면 수정가 없으면은 간혹 가다가는 그 재고 자산을 갖고 이제 매출액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고 자산은 신뢰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되시죠. 낮다고. 근데 특별한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 갖고 재고 자산으로 매출액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례는 이제 최근에 지금 핫한 실리콘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실리콘투. 실리콘투의 이제 기업 특성이 그 화장품 관련 기업들로부터 해당 관련된 화장품, 그러니까 뭐 조선미녀 예를 들면은 조선미녀 제품들을 따다가 갖고 왔고 그거를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 매입 재고자산 금액과 매출액 관계는 코리레이션 하면 걸으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그럼 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은 적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그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갖고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실리콘투 24년 2분기까지 입력을 해놨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 기대감이 워낙에 높게 반영돼 있어갖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실리콘투도 선수금이 있어요. 선수금이 있고 91.8%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관련해서도 98%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보실까요? 재고자산 98%는 매출액 추론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액을 입력을 아직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상관관 체크 코리레이션인데 그게 결과치가 정확도가 높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같이. 여기 있네요. 재고자산에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그려놨고, 일단은 도형을 통해서 매출액 방향성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했었잖아요. 같은 기울기로
같은 기울기로 이 정도쯤 나온다.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2분기에 이게 유용한지 안 한지는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현재 매출액을 입력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선수들하고도 추론했을 때 91.8, 91.8%, 98%면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같은 이 정도 기울기네요. 맞죠? 기울기가 더 높네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어떤 플로우로 가는 그런지. 같은 기울기로 그리면 되고 이것도 같은 기울기로 그러면은 실리콘트의 24년 3분기 매출액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리콘트의 3분기 매출액이 186674. 그러면은 186674. 이건 좀 약간 방향성이 틀리네 보니까요. 현재 잠깐만요. 어? 186674 맞죠? 3분기 매출액이 이거밖에 안 나왔나? 상당히 잘 나왔던 거 기억했는데 잠깐만요. 큐로도 되게 많이 늘은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안 늘었나? 맞나요? 잠깐만요. 매출 원가하고 다 입력해 볼게요. 122184 21894 이 성장률이 보니까 QOQ로 많이 과거 대비 많이 뒤처지네 보니까요. 현재 보니까 그냥 그 연결재무지표 손익권에서 이제 4개분기 나오잖아요. 그 어이크 뭐 거기서 좀 뭐가 이상한데 되게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맞죠? 1864 QQ로 보면 상당히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YOY로 보면 QQ로는 조금 거시기 한데 보니까요. 성장률이 그래서 이런 즉 98% 코릴레이션이 여기서 많이 확연하게 이제 바뀌었네 보니까요. 이게 예측이 이렇게 됐었는데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리콘투의 선수금 조선을 선수금 체크해 보도록 할까 같이. 24년 3분기, 4분기. 이게 만약 QOQ로 감소됐으면은 조금 거시기할 것 같은데요. 선수금이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부채, 유동부채. 보통 이렇게 계약부채나 선수금이 안 나와 있으면은 보통 기타 유동부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계약부채 여기 있네. 1021, 266. 저기 나와 있더라도 선수금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할게요. 별도로 또 나와 있는지. 선수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럴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감안하시면 되죠. 7681, 7681 선수금이. 선수금이 감소되네요. 3분기에. 그래서 꼭 거시기한데. 매출액과 상관관계는 91.9%. 재고자산이 훨씬 높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특성을. 재고자산이 시간의 3분기는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것도 감소됐으면은 조금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4년 3분기 재고자산 기타 설명에 관한 사항이죠.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연령이라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일단은 123052, 123052 상품을 떼다가 자체 제품으로 이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자산과 매출액 상관관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123052 재고자산도 감소됐네요. 보니까요. 이러면은 다음 분기에는 성장성이 좀 빠질 수 있다. QOQ로. 주가가 좀 빠지는 사유가 이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잔액 연량이 24년 2분기에 6개월 이하 99%였거든요. 갑자기 53%로 급감했네 보니까요. 6개월 초과 부실채권 가능성이 높은 불량채권이 45%로 급증했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상당히는 빼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뭐 제 개인 사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매출 관련해서는 감소될 수 있는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재고자산에서는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선수금도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특징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 추론하고 이제 관련해서 선수금하고 수주잔고를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 내용을 또 예전에 블로그에 이제 실리콘2 관련해서 8월 달에 한번 좀 부정적으로 올렸었는데, 또 그때 많이 호되게 당해갖고, 이 내용도 좀 공유드리기가, 어떻게 하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좀 되게 좀 부담이 되네요. 실리콘2 뭐 주주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게 계시면 죄송하고,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가볍게 그냥 개인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 본 거지, 뭐, 저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지금 처음 입력해 보는 거거든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실리콘들은 블로그에 이제 절대 안 올릴 거예요. 수주형 기업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수주형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선수공하고 수주형고 재고자산 써놨는데, 수주형고나 선수공 갖고 이제 그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매출액 추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설명드렸고, 실리콘2나 뭐 L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수주형고하고 선수공하고 신뢰성이 상관관계 높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기업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기업, 상관관계 낮은 기업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뭘까요? 수주를 받았더라도 고객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고객사는 규모가 좀 영세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부실한 고객사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론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시기업으로 예시기업을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괜히 또 주주분 계시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시니까는 부정적인 내용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께서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에서 선수금이나 계약 고차가 있으면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주요 계약 및 연계개발 활동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문제에다가 이모티콘 찍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오늘 설명드린 것도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이제 꽤나 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되세요? 다 졸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연결 재무제표하고 별도 재무제표도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구분되는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 이해찬과 한번 설명드렸었죠. 연결 재무제표는 해당 기업의 실적이 연결되는 종속 연결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업과 모기업과 플러스 연결 자회사 실적이 모두 반영되는 자고, 재무제표라는 거는 연결 자회사가 배제된 자회사가 없어. 그러니까 LGX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은 연결 자회사가 있잖아요. 스타일 코리안 등. 그러면은 연결 재무제표에 이 수치들은 모기업과 실리콘2의 모기업과 실리콘2의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같이 이제 다 플러스돼서 이제 반영된 거고, 여기를 별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별도 재무제표. 여기는 실리콘2 모기업의 손익, 재무 상태, 현금 흐름만 모기업 안의 수치들이 반영된 목차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건 연결자회사와 배제된 지배기업만의 실적 및 재무 상태, 현금 흐름표의 내용만을 별도로 반영한 목차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이죠. 연구개발비 비용 처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LIG 넥슨 할 때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 처리하고 손익 경비 비용 처리하고 바이오주나 뭐 그런 것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형자산 처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입력하실 때 한번 입력해 보셨던 걸로 숙제를 내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니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재무상태표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예전엔 대차대조표라고 했었거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시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밸런스 시트,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표. 선수금은 어디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부채에서 유동부채. 그리고 광의의 매출채권인 계약자산은 자산에 포함된다. 유동자산에.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밸런스 시트라고 하고, 미국 기업에서는 체크하실 때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표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얼마나 조달해서 투자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항목이고, 총자산의 합계는 항상 총부채와 총자본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산은 총부채 플러스 총자본, 그래서 자본을 구하시려고 그러면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보통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은 이제 그 운전자본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현금화 시키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약간 무거운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그러면 캐펙스를 늘리면 어떤 자산이 늘어나겠나요? 당연히 비유동자산이겠죠. 건물하고 토지 쪽이니까는.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있고, 선수금은 유동부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어디 쪽에 포함되겠는데,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은 고정부채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자본 항목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데, 필리콘투 작가 보실 거예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데, 기준은 1년으로 단기간에 신속 현금으로 갖을 수 있는 성격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기준은 1년으로 1년 이내 현금화하는 자산을 유동자산, 1년 이상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경제성이 훼손되고 다른 운전자분이 고갈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표에서 부분에서 강조했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이 6개월 이상이면은 돌려받기 힘든 부실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이 중요한 거죠. 근데 1년이. 그래서 1년 이상 만기가 도래하는 1년 이상 매출채권은 부실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6개월로 기준으로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개월로. 보통 진짜 빡빡하게 하면 3개월인데 6개월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은 1년 이내인데 그만큼 1년 이상 잔액 연령 현황이 넘어가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높으면은 상당히 안 좋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 6개월 초 1년 이하가 45% 급증했다. 왜 그러지? 사유 1년 초과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주분 계시면은, 아니면 관심 있으시면은.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에서는 해당 기업이, 잠깐만요. 재산 충당 설정률이 어떤가? 재산 충당 설정률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거는 6개월 초과면은 1년이면은 24년 1분기하고 2분기에 매출액이 급증했던 부분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역별 여기 이제 여기서 두 개 중에 발생, 특히 이제 여기에서 매출액이 급증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6개월이잖아요. 6개월. 24년 1분기에 급증했던 국가나 뭐 그런 것들을 봐볼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데, 네덜란드가 미국 쪽하고 여기서 두 군데서 많이 급증했잖아요. (23093) 66939 네덜란드하고 미국 쪽에서 24년 1분기에 발생된 매출액 발생된 것 중에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거는 한번 IR 통화를 해보시거나 한번 저도 한번 기회되면 IR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시고 어느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에는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예시기업은 현금성 자산 598원 올라 되어 있고 어느 기업을 가치 평가할 때 시가총액 대비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저평가된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유형의 기업이 장기간 저성장 추이와 낮은 ROE를 보이고 있다면 저평가 가치치로는 여겨질 수 있으나 저는 이제 투자 메리트가 낮다고 판단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너무 높게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자기 자본 이익률 관련해서 이제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낮게 유지하면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현금 흐름이 지속 장기간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예시로는 미연상사라고 있습니다. 미연상사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성 여부와 ROE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많은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만 투자 관점에서 최선의 기업으로 리스트에 등록해서 권장을 드립니다. 현금성 자산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투자 가치가 더 낮겠죠. 자기 자본 갖고 그를 적정한 자본 배치를 못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적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경제성이 열악하거나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출액 미연상사 같은 경우에 미연상사 잠깐 보실 거예요. 근데 매출액 성장과 현금 흐름이 좋으면은 자본 배치를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290억 정도, 총 자산이 4,624억. 그래서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좀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290억. 현금성 자산이 단기 금융자산을 포함시키시면 되시죠. 그래서 320억 정도. 캐펙스는 보통 36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360억, 400억 정도 분기별로. 근데 뭐 현금성 자산은 320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은 시가총액 대비나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나? 매출액은 그만하네.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고 장기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액 추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하고 종합적으로 파악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낮으면은 뭐 좋은 기업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매출액 추이나 현금 흐름 추이 같은 경우는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자본 배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여기 또 현금성 자산이 아주 높다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막상 매출액 추이가 뭐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플랫하거나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면은 자본 배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약간 좀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사장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풀기 10%를 창출하는 기업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화 시키는데 1년 이상 걸리는 무거운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캐펙스 관련해서 캐펙스를 투입하면은 비유동 자산이 늘어나겠죠. 토지 및 건물 쪽이니까는. 기회장치 같은 유형자산과 재산권 라이선스의 무형자산, 캐펙스에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유동 자산에 포함됩니다. 재산권 라이선스. 실리콘도 잠깐 보실까요? 비유동 자산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으로 이제 명기되어 있네요. 그래서 캐펙스 늘리면 이게 늘어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의도적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뭐 그런 것들, 사유들. 연구개발비를 판관비로 비용 처리해서 매분기 이익에서 감액 처리한다. 뭐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기업이 식사를 확장을 위해서 토지 및 기회 장치를 캐펙스를 투입하면은 신규 구매할 경우 즉시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유형자산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캐펙스 늘리면은. 그래서 유형자산은 매년 노후화됨으로 정률적으로 감가상각이 처리되겠죠. 정률적으로 감가상각이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요거 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건물과 차량 감가상각비가 정률적으로 이제 정률법으로 뭐 5년에서 10년 뭐 아니면 뭐 3년에서 4년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요. 어딨냐. 건물. 토지는 감가상각비가 발생되지 않죠. 명기는 안 해놨나? LIG 넥슨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명기를 해놨거든요. 연기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시면요. 건물은 뭐 3년에서 5년, 뭐 그런 식으로 장비면은 뭐 2년에서 4년,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정률적으로 이렇게 분기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LG 넥슨하고 실리콘투는 없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정률적으로 감가상각 처리된다. 그래서 고정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정비는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고정비성 성격이라고 되는 사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률적으로 고정비성 성격으로 감가상각비 처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고정비라고도 하고, 따라서 자산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노후화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정률적으로 매분기 상각 처리되는 비용 항목으로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형태가 없는 특허권이나 바이오 제약주들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를 특허라는 명목으로 무형자산을 많이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개발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포함시켜서 이익을 즉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한다면 이는 특정 시점에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며
대표로는 비유동 자산 중에도 무형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전체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또한 낮아지게는 일명 파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파장 효과 분식회계라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최근에는 이제 분식회계는 관련해서 리스크는 높지는 않고요. 뭐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그때 많이 발생됐었죠. 분식회계. 과거에 뭐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도에는 바이오주나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풀리기, 무형자산 부풀리기가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손한 의도를 가진 회사의 관계자가 해당 기업을 주주들의 시각을 이제 호의적으로 바꾸고 싶다면은 무형자산 갖고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죠. 이제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처리를 불거진 뉴스를 2010년대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약 치고 연구개발비 이렇게 한 칸 띄고 검색하시면 많이 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요.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의 비중과 성격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무형자산이 꽤 있어요. 현재 보시면요. 그래서 입력하셨었죠. 무형자산. 이거 했나 이거? 숙제 내드렸었나 제가? 안 했나? 연구개발의 자산계산 비용계산 안 드렸나? 아 이거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설명을 드리고요.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과제를 생략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자산 뭐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내일 22시에도 이거잖아요. 재무제표 초보 재무제표 내일 설명드리고 내일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0분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22시에 여기 부채부터 설명드리고 내일은 이제 계약자산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부채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그래서 과제는 내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2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